딱 지금 시기가 AI 시대에 2013년, 14년 빅테크들이 막 돈 투자하기 시작하고 뭔가 쓸 때가 나오고 그래서 이거 심상치 않은데 느낌이 네. 역사의 흐름상 지금 알아야 되고 지금 투자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안 믿어주겠지? 딱 이런 양자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정지훈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지훈 박사님을 저희 채널에서 이제 자주 뵙게 되는데, 이게 또 오시면서 이 정지훈의 양자 컴퓨터 강의라는 네. 책을 들고 오셨어요. 방금 전에 이제 발간된 거죠. 사실은 네. 발간이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 아하. 발간되는 책이니까 너무 따끈따끈한. 발간되기 전에 받으셨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양자 컴퓨터를 또 이제 다루셨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 채널에서 박사님이 나오셔서 얘기해 주신 내용들은 보통 보면 뭐 AI 뭐 그쪽이 관련된 많았죠? 쪽이 네. 많았고 반도체 그리고 뭐 인텔, 삼성전자 이야기 네네. 해주셨고요. 근데 이번엔 주제가 다릅니다. 양자 네네. 컴퓨터예요. 근데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책을 쓰셔야 되겠다라고 네네. 생각하신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초인데 이따가 제가 잠깐 또 설명드리면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양자 컴퓨터 하면은 저도 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뭐 아직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고요. 네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마 다 기억하실 텐데 좀 테마가 와가지고 한국 분들 많이 사셨잖아요. 맞아요. 아이온큐 이런 데 특히 많이 사셨죠. 네, 그랬는데 아마 올 초에 CES 할 때 대폭락 한번 맞으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젠슨왕이 한번 젠슨왕이 한마디 했죠. 네, 그게 이제 그 유명한 그 그림인데 이거 이제 이 그림 기억나시죠? 맞아요. 네네. AI가 앞으로 퍼셉션 AI에서 제너러티브 AI 되고 뭐 피지컬 AI까지 이때 이날 그 CES 키노트 하면서 얘기했던 맞아요. 거거든요. 근데 기자회견에서 양자 컴퓨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다가 그거 한 30년 걸리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박살이 났었던 기억이 아마 나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직 시간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날 그 바로 다음날 뭐가 있었냐 하면 제가 CES 사실은 가서 VIP 투어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 다음날에 CES에서 퀀텀 월드 컨그레스하고 같이 열렸어요. 그 열리는 그거에 이제 대표적으로 스폰서하고 나왔던 회사들이 아이온큐,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허니웰의 어떤 회사인데 컨티눔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얘네들 CEO들이 딱 나왔는데 기자들 첫 질문이 그거였죠. 이거 젠슨왕이 저랬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도 모르겠다. 아직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막 이랬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올해 1월 달에 제가 그 네이처에 양자 컴퓨터 이용해서 신약 개발하는 페이퍼를 하나 읽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거 진짜 제대로 쓰겠더라고요. 근데 신약 개발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뭐 비트코인을 깨는 뭐 수천 큐빗 뭐 이런 정도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의 한 몇십 큐빗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연구가 가능하고 쓸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이야기는 쓸데가 생겼다는 얘기고 특히나 제가 뭐 이렇게 IT 얘기하고 반도체나 AI 얘기, 기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제가 본업이 그래도 어쨌든 의학을 했기 때문에 의사시잖아요. 의학을 했고 이거 까도 나오질 않아요. 원래는 또 의사였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닛의 최초 엔젤 투자자인데 맞아요. 2016년 2월에 나간 스피 메디칼이라는 데 나간 논문이 있어요. 네네. 그게 이제 딥러닝 기술, CNN 기술 이용해서 결핵 진단하는 거거든요.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네. 그게 세계 최초 논문이에요. 딥러닝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루닛이 점점 유명해졌었던 건데 약간 감이 오는 거죠. 이 딥러닝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AI도 2012년부터 이 기술이 뜨기 시작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때 이제 그 일리아 서치케버가 지금은 이제 자기 회사 차렸지만 오픈 AI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죠. 네, 그때 원래 제프리 힌턴 교수님이라고 이 노벨상 타신 분, 이 딥러닝 기술 만드신 AI 분이죠. 아버지. AI 아버지라고 불리죠. 구글 AI 창립자 중에 한 분이시고 여기 그 대학원생으로 있을 때 엔비디아에 찾아가가지고 GPU를 구해와요 그때.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거는 연산할 수 있으니까 이만큼의 데이터 처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그 알고리즘이 딥러닝이고 그때 AI의 태동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2012년. 2012년에. 13년 전이네요. 네. 그리고 2013년, 2014년 이 시기에
이제 구글이나 메타 같은 회사가 이걸 알아봐요. 알아보고서 이거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딥마인드 그때 투자를 2013년에 하거든요. 2013년에 딥마인드 투자하고 그 다음에 제프리 힌턴 교수님하고 일리아 서치케브하고 알렉스 크리제프스키라고 3명인데 이 3명을 통으로 그냥 수천억을 주고 데려와요. 스카웃이죠, 스카웃 사실상. 지금의 메타가 뭐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거를 이제 구글이 먼저 했죠, 2013년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글 AI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요, 내부에.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게 2013년, 14년에 벌어진 일이었고 그때 메타는 페이스북일 때인데 페이스북이 얀누쿤 교수라고 또 이제 3대 아버지 중에 한 분이라고 부르는 얀누쿤 교수한테 가가지고 페이스북 AI 리서치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그게 2013년, 14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이제 감을 잡고 돈을 막 때려 붓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그 다음에 2016년에 알파고 나오거든요. 2016년에 알파고 나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이 딱 보이잖아요. 그림이 딱 보이니까 히스토리를 아니까. 네, 그림이 딱 보이니까 2015년, 16년 이때 루닛하고 크라우드웍스에 엔젤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에. 그러니까 그 소위 얘기하는 알파고 사건 이전이에요. 아하. 대한민국 제가 그때 삼성전자 어드바이저 하던 시절인데 삼성전자에도 얘기 많이 했었고 우리나라 큰 회사 현대차하고도 일 많이 했으니까 얘기 많이 했는데 다들 글쎄 이게 될까? 뭐 이런 느낌이었어. 네, 그랬는데 딱 보니까 이게 감히 빅테크들은 투자하기 시작했고 쓸 때는 보이고 어디다 쓸 때가 보이잖아요. 페이퍼도 그치. 쓰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모를 때 초기 투자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2015년, 16년에 투자한 회사가 루닛하고 크라우드웍스고 각각 7년 지나서 네. 그러니까 2022년과 2023년에 상장을 했죠. 상장을 했고 이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고 세계적으로도 좋은 회사가 됐잖아요. 그쵸. 근데 딱 그 느낌인 거야. 딱 지금 시기가 AI 시대에 2013년, 14년 빅테크들이 막 돈 투자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뭔가 쓸 때가 나오고 그래서 이거 이 심상치 않은데 느낌이 그 네. 역사의 흐름상 지금 알아야 되고 지금 투자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안 믿어주겠지? 딱 이런 그런 생각으로 일단 써놓으면 네네네. 일단 써놓으면 이게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이 2013년이라고 한다면 한 2, 3년 그러니까 네네네. AI 흐름이라면 2, 3년 정도 네. 후면은 알파 같은 게 하나 딱 나와가지고 그렇지. 네. 야 이게 양자 컴퓨터 이렇게 네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오기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던 누군가는 기업을 만들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을 거고 그렇죠.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뭘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도 보여줄 거고 그렇죠.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뉴스가 또 그 사이에 나와서 몇 따끈따끈한 뉴스를 하나 네네. 가지고 왔어요. 아마 엔비디아 관련된 것들 체크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내용일 것 같은데 네. 최근에 9월 4일자죠? 9월 4일에 얼마 안 됐네요 정말. 허니웰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허니웰 네. 아세요 혹시?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죠? 네네. 예, 포춘 100대 회사니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한국에서는 사실은 금성사 옛날 LG가 금성일 때 금성 허니웰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여기가 산업용 그 컴퓨팅 쪽 세계 1위 하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 공장에 플랜트에 깔리는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옛날에 이제 중형 컴퓨터 이런 것도 직접 만들었던 회사고 뭐 PC 쪽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허니웰이 또 이제 IBM처럼 오랫동안 리서치를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원래 좀 만들었던 회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구나. 허니웰이. 근데 이제 허니웰의 컨티듐이라고 허니웰이 이제 변경해서 만든 자회사들 중에 변경해서 만든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플랫폼 회사거든요. 이 회사에 엔비디아가 10빌리언 가치니까 얼마입니까? 14조? 우리 돈으로 네. 1,400원 하면 14조. 네, 14조 정도 되죠. 14조 정도 가치로 엔비디아가 투자를 크게 했어요, 이번에. 근데 이게 아까 얘기 드린 것 같이 올해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젠슨왕이 양자 컴퓨터 30년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양자 컴퓨터 관련된 플랫폼도 발표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14조 규모로 투자를 했잖아요. 이 이야기는 엔비디아도 생각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뭔가 빅테크 이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 등등은 다 뛰어들었거든요. 다 뛰어들었고 그러니까 딱 2013년에 막 13년, 느낌이. 14년에 빅테크들 돈 투자할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랑 지금 느낌이 되게 비슷하죠. 비슷하다. 네. 6개월 만에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게요. 규모가 작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플랫폼 회사라는 측면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군침을 흘릴 만한 포인트도 있었을 거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 엔비디아가 왜 투자했을까? 아하.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컨티누움이 원래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긴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 허니웰의 양자 컴퓨터 만드는 기술에 반해서 투자했을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그게 아니고 컨티누움이 그 캠브리지 퀀텀 컴퓨팅 CQC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네네. 이 회사를 2021년에 합병했거든요. 아. 근데 이 회사가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가장 강력한 양자 소프트웨어 쪽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아,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양자 네. 소프트웨어네요. 네네. 네. 티킷이라고 되게 유명한 저게 이제 개발 플랫폼이거든요. 아. 이걸 갖고 있고 컴파일러도 갖고 있고 암호화나 사이버 보안도 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얘를 산 거구나. 이걸 산 것 같아요. 아. 이거를 병합을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저희가 양자 컴퓨터 할 때 저는 이제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양자 퀀텀 애저 서비스라고 양자 컴퓨터를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스타트업 어드바이저를 하고 있거든요. 이따 아. 잠깐 설명드리겠죠. 노르마라고 네. 한국에서는 되게 잘하는 회사예요. 뭐 상장 회사는 아니니까.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컴퓨터 자체도 하지만 그 어떻게 쓸 수 있을지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지금 수급이 안 맞는데요. 수급이 안 맞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자 컴퓨터를 쓰려고 하는 수요가 대충 공급 수요의 10배가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짠가 해가지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네.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양자 컴퓨터 신청해서 쓸 수 있거든요. 양자 컴퓨터 신청해서 쓰려고 하면 이렇게 어디다 쓸 거고 언제 쓸 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서를 내야 돼. 뭐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청서를 내가지고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하고 지금 받는 거거든요. 일주일 기다려야 돼. 일주일 기다려야 되고 그때 막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관심 가진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양자 컴퓨터를 실제로 돌려봐야 되긴 하는데 네. 양자 컴퓨터를 GPU를 이용해서 약간 시뮬레이션 비슷하게 할 수 있거든요. 아.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아. 시뮬레이션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럼 이제 양자 컴퓨터 쓰는 거는 한정돼 있으니까 시뮬레이션을 먼저 돌려가지고 프로그램을 대충 완성을 해놔요. 아. 그리고 나서 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비싸고 할 테니까 네. 미리 좀 해놓을 거 있으면 다 준비한 다음에 GPU로 막 돌려갖고 쫙 해보는 예. 거죠. 야 이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진짜로 이거 한번 돌려볼까? 진짜로 뭐가 나오나 보자 해가지고 그때 들어가가지고 하거든요. 네네. 그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엔비디아는 또 이 감이 빠르잖아. 그치. 1월 달만 하더라도 뭐 이럴까 그랬는데 GPU 갖고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는 수요 나오고 뭐 이러니까 이거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 뭐 이런 느낌이 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생각마저 바꿔버린 양자 컴퓨터의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내용을 이제 저도 이제 추천사를 쓰긴 했는데 이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양자 컴퓨터 하면 일단 그냥 뭐 어려워요 너무. 네. 그래서 어려워서 이 문턱을 낮춰야지 사람들이 맞아요. 이해하게 네.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중요한 개념 아닌가.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변화를 만들어줄지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또 이제 정지훈 대표님이 또 투자에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네네, 전 투자 그냥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네, 맞아요. 공부하려고 네, 네. 공부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맞아요. 투자에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진짜 가치 있는 책 아닌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좀 더 이제 배워볼까요? 그래도 네, 네, 이 네.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네, 네, 이런 네. 내용들. 사실 양자 컴퓨터의 원리라든지 어떻게 된다는 거는 물리학 쪽에 가까운 게 되게 많고 이 부분은 다른 책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이렇게 아이온큐 진짜 투자 많이 하셨잖아요. 한국 맞아, 분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 많이 하는데 좀 알고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네. 그게 무슨 연구자로서 무슨 그 개발자로서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정도 수준만 알면 되죠. 투자자로서 알아야 될 것들만 알면 그렇죠. 되잖아요. 맞아요. 투자자로서 알면 되겠다는 수준으로 그냥 정리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3단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가. 3단계 정도의 그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산업이라든지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그것만 충분히 이해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 기본은 그치. 알아야 되잖아요. 네. 기본 몇 어디에 개만. 있는지는 알아야지. 지금. 네, 기본만 그냥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은 기존 컴퓨터는 비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트를 양자 비트, 퀀텀 비트로
치환하는 거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트는 근데 0과 1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어. 0 아니면 1이야. 네. 이걸로 딱 정해져 있는데 양자 컴퓨터는 양자 역학의 제일 신기한 형상 중에 하나죠. 그쵸. 중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중첩. 예, 슈퍼포지션이라고 부르는데 0과 1이 중첩돼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회전하는 팽이하고도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얘가 쓰러지면 어느 방향으로 쓰러지는지 잘 모르잖아요. 예, 근데 도는 동안은 어느 방향으로 쓰러지거나 이제 서 있거나 쓰러져 있거나도 도는 동안은 언제쯤 쓰러질지도 모르고 이게 딱 그게 확률적으로 분포하는 상태로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중첩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게 요런 구로 표현을 해요. 예, 그래서 북극과 남극을 0과 1, 이거 블록스피어라고 부르는 건데 0과 1로 표현을 하고 구의 표면에 좌표가 큐비트의 중첩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복잡해요. 네. 복잡해서 이거를 다 이해를 하려면 이게 복소 공간인데 수학으로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꺽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죠. 네네. 두 개가 그 중첩되어 있는 걸 표현하기 위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그냥 일반인들은 0과 1이 확률적으로 존재해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근데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언제 결정돼? 관찰할 때 결정돼. 관찰하면 결정돼. 네네네. 관찰하기 전까지는 어딘지 몰라. 네, 이런 그래서 제일 그 비유 많이 하는 게 슈레딩거의 고양이 비유 맞아요, 많이 맞아요. 하죠.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열어보기 전에 모른다. 아. 얘는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그 박스 자체를 보면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같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상태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고양이 그러면 이제 큰 거라서 양자의 그 역할은 이제 작은 데서 일어나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네네네. 0 아니면 1이라고 0도 아닌데 1도 아니고 네네네. 그럼 뭐한 뭐 중첩된 상태. 그렇죠. 설명도 못 한대. 네네. 뭐 설명하면 그것도 양자 역학이 아니라. 어쨌든 알겠어. 근데 이제 복잡한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비트가 아니고 큐비트를 큐비트다. 쓴다. 네. 그거까지만 좀 일단 알고. 네,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비트 하나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네, 그런데 양자역학의 또 하나의 신비 중에 하나 인탱글먼트, 얽힘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얽힘. 이 얽힘이 참 골 때리면 이것도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입자라 할지라도 두 개가 얽힘 상태가 되면 두 개의 큐비트가 얽힘 상태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쪽의 변화가 다른 쪽 변화를 그대로 동시에 유도해요. 그래서 한 쌍의 장갑이나 양말하고 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건 양자 통신하고도 관계돼 있거든요. 빛보다 빠른 통신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네. 이쪽이 나중엔 되게 중요해질 건데 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비트 하나만 연산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의 비트를 동시 연산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그 유럽에 있는 앨리스가 네. 미국에 있는 밥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텔레파시처럼 이게 통하는 것처럼 네네네. 그런 느낌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 얽혀 있으면 양자끼리 서로 영향을 준다. 그렇죠. 이게 한쪽 이제 상태가 통신에 영향을 변하면 준다. 다른 쪽 상태가 변해요. 네네. 그게 시간을 두고 변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변해요. 동시에 변하니까 동시에 변하면은 속도가 무한대잖아요. 그러네요. 빛의 속도보다 빠르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잘 안 돼요. 진짜 신기하네. 진짜 신기하죠. 네, 그래서 우주 통신 같은 거에 이거 쓰려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 게 그래서 그렇고요. 근데 마지막이 이거는 이제 보통은 중첩하고 얽힘 정도는 양자역학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알고리즘, 양자 컴퓨터 알고리즘 할 때는 이 퀀텀 인터피어런스라고 양자 간섭도 되게 중요해요. 네. 양자 간섭은 양자가 파동이어서 그래요. 파동이잖아요. 그러면은 파동들은 이렇게 물결이 치면은 물결이 여러 개가 만나면 골과 골이 만나는 건 깊어지고 이렇게 언덕이 있는 건 더 높아지잖아요. 만약에 두 개가 상쇄하면 잔잔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약간 이렇게 물결 치듯이 네.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어떤 쪽으로 수렴해가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하면은 이런 그 파동적인 거를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뭔지를 알아갈 수 있어요. 아하. 그래서 그때 관찰할 때 그 답은 알 수 있게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명확한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양자 간섭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알고리즘을 짜면은 시뮬레이션을 돌리다가 관찰할 때 거의 90% 막론 확률로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예를 들자면 네. 그런 특징 때문에 이제 양자 간섭까지 보통 이 세 가지 정도 얘기를 보통 많이 해요. 하여튼 요거는 뭐 이해하신 분도 있겠지만 나 이해 못한다. 그래도 괜찮아요. 일단 아시는 분은 아시고요. 네. 네네 그거는 이제 다른 그 관련된 책 많이 읽으시면 되고 네. 제가 책에서도 간단히 설명은 해놨는데 맞아요. 네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정보 처리 방식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존 컴퓨터가 못하는 일을 해결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쓸모가 있는 거지. 그렇죠. 관심 있는 거고. 기존 컴퓨터는 결국에는 알고리즘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한 번에 하나씩 차례차례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열쇠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어 내가
열쇠가 되게 많아. 근데 이 열쇠에 이 자물쇠가 뭐가 맞는지 아. 몰라. 그러면 이제 이거로 1번부터. 열어보고 이거로 열어보고 이거로 열어보고 이래야 운이 되잖아. 좋으면 빠른 수 있지만 네. 네네네. 그게 이제 그 기존 컴퓨터가 하는 방식이에요. 아하. 이제 보통은 뭐 저러니까 이제 클락스가 올라가면 그렇죠. 넣다 뺐다를 빨리 하는 애가 빠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 몇 기가헤르츠 올라가는 거 있죠. 아하. 예, 그래서 그거 빠른 게 좋다고 하는 건 저것 때문에 그래요. 아하. 이해가 계산을 되시죠? 빨리 해야 되니까.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병력 컴퓨팅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병력 컴퓨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금 GPU가 하는 게 이 병력 컴퓨팅에 관련된 건데 이 병력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열쇠 자물쇠가 되게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키하고 맞는 수만큼 있어갖고 동시에 넣어서 돌려보는 뭐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점은 아무래도 이제 그 차선을 얼마나 늘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그래서 H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이유도 이런 거를 지원하기 편해서 그런데 이 대역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다음에 코어라 그러죠. 이렇게 몇 코어에 GPU는 그 코어가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걸 많이 넣어놓으면 그 숫자만큼 넣어서 할 수 있으니까 좀 병목 현상이 해결이 되죠. 이게 병력 컴퓨팅. GPU가 하는 방식이에요. 네. 근데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박스 안에 키랑 자물쇠가 동시에 여러 개가 그냥 동시에 존재해 갖고 얘가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예, 그러면은 이게 뭐가 장점이냐면 시간적으로는 병력 컴퓨팅하고 약간 비슷한 측면이 그렇죠, 있는데 리소스가 훨씬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네요. GPU는 뭘 많이 늘려서 만들어야 되니까 어허. 왕창 늘려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 자물쇠도 왕창 필요하고 열쇠도 왕창 필요하고 그걸 다 처리할 수 있는 이걸 다 처리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이 중첩 현상 생각하시면은 열쇠도 하나, 그다음에 자물쇠도 하나인데 구멍과 열쇠의 종류가 여러 개가 동시에 있는 거야. 동시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네. 근데 뭔가 어쨌든 그냥 하나씩 해가지고 줄 서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하는 것도 아닌 어떤 중간에 어떤 뭔가 이런 네. 느낌인데요. 훨씬 빠르고 한 개인데 동시에. 그렇죠. 한 개인데 동시에 예, 한 개인데 동시에. 다르게 또. 예, 그런 네.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저는 이게 양자 컴퓨터는 역사 공부하면서 참 많은 걸 느끼게 만들거든요. 대단하신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 양자 컴퓨터의 이론적 토대는 1980년대에 베니오프란 분이 제일 처음 만들었고요. 네네. 더 유명한 건 리차드 파인만이라고 파인만은 뭐 워낙 유명하시죠. 대가시잖아요. 이분의 1982년인가 양자 컴퓨터의 이론적 토대에 대한 서포트를 해요. 뭐라 그랬냐면 지금 이때 이제 컴퓨터 나올 때니까. 네네네. 지금 현대의 컴퓨터는 뭔가 자연의 시뮬레이션이나 과학에 쓰기에 부적합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때도. 네네. 왜냐하면 네네네. 자연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맞아요. 예, 이 양자 역학 같은 거 보면은 우리의 이런 걸 풀어내는 데는 양자 같은 그 자연 현상 같은 걸 풀어낼 때는 뭔가 이런 양자 현상을 이용한 컴퓨터가 됐을 때 제대로 풀어낼 수 있을 거야.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 그러니까 이제 뉴턴 역학에서 양자 역학으로 물리학은 한참 전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컴퓨터는 못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걸 지금 할 수가 컴퓨터는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뉴턴 역학 그렇죠. 뉴턴 역학으로 접근이죠. 네. 그러다가 이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거를 사실은 어디다 쓸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개념은 있었으니까 아까 네네. 중첩이라든지 이게 사고 실험을 하시니까 중첩이니 얽힘이니 뭐 양자 간섭이니 파독이니까 이런 건 이론적으로 셋업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있을 거야. 여기까지가 이제 베니오프와 파인만이 한 거고 1994년에 굉장히 위대한 알고리즘이 MIT에서 등장을 합니다. 네. 쇼고라는 사람이 쇼 알고리즘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게 소위 얘기하는 비트코인이니 뭐 암호 관련된 거 다 깨는 거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알고리즘인데 네네. 이것도 컴퓨터가 없을 때 한 거거든요. 아. 컴퓨터 없을 때 소인수분해 이제 이걸 풀어내는 방식인데 베니오프와 파인만에는 이제 이론적 토대만 마련했다면 이분이 저게 이론적으로 이렇다면 이런 알고리즘을 쓰게 되면 암호 깰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알고리즘을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요. 컴퓨터도 없는데. 예, 그렇게 대단하네요. 대단하신 네. 분들 많아요, 세상에. 네. 그래서 저게 처음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거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이론만 있을 때는 과학자들이 이거 어디다 쓰지? 이러는데 이게 알고리즘이 개념적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걸 만들게 되면 나중에 암호 깰 수 있겠네. 아, 그쵸. 일단 그것부터 생각해요. 개념상으로 알고리즘이 그죠? 나왔으니까 암호 깨는 알고리즘을 할 수 있겠네. 그러면 만들어 볼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양자 컴퓨터 구현하는 연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최초의 2큐비트짜리 양자 컴퓨터가 제일 먼저 나왔는데 2큐비트짜리 양자 컴퓨터 나온 게 1998년에 나와요. 그리고 이때 이제 IBM이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초기에는 IBM 혼자 했었거든요. IBM이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요즘에 이제 상장해가지고 가끔 주가가 많이 뛰어가지고 잘 아실 텐데 D-Wave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네네. D-Wave 컴퓨팅, 퀀텀 컴퓨팅인가? D-Wave 퀀텀 컴퓨팅이라 이 회사가 상용 버전 한 몇 큐빗, 2큐빗인가? 이걸 제일 처음 만들어요. 초전도 방식으로. 그러면서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되면서 그때 이제 구글이 뛰어들죠. 구글이 뛰어들어가지고 좀 제대로 만들어보자 해서 2019년에 한번 큰 난리가 났어요. 이게 그 시카모라고 하는 53큐빗짜리 구글이 만든 양자 컴퓨터가 뭐 수백만 년, 수조년 걸리는 문제를 몇 분 만에 풀었다. 뭐 이런 아마 뉴스 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하면서 이게 뭐야? 불가해한 이런 것들을 풀어낸다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조금씩 불이 붙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플레이어가 늘어나죠. 이제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돈도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 IBM에서 시작했던 팀들이 나가가지고 뭐 회사도 만들고 내려가면서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2020년 넘어가면 이제 IBM, 구글, 뭐 리게티 컴퓨팅, 뭐 지금 우리 상장돼 있죠. 여기는 컨티눔 뭐 이런 회사들이 등장을 하면서 큐비트 경쟁이 가속화되고 지금 현재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또 있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이래요. 아이디어의 탄생이 1980년대에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고 이론에서 현실로 양자 컴퓨팅의 실질적인 구현과 알고리즘 개발이 된 게 1990년대부터 90년대 말 이렇게 된 거고 2000년대 들어가면서 실용화를 향한 경주가 다양한 큐비트 기술. 이거 초전도 방식으로 한 거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이온 트랩 방식으로도 해보자. 중성 원자 방식으로도 해보자. 뭐 광자 방식으로도 해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기술을 이용해서 만드는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 현재 단계는 큐비트 수가 수십 큐빗에서 수백 큐빗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지금. 그게 옛날보다 훨씬 빠르게 늘고 있고 오류 수정인 기술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오류 수정이 되니까 지금 막 쓰일 때가 나오기 시작했어. 지금 단계가 딱 2단계인데 2단계가 폭발적인 발전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실용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인프라로 깔리기 시작하면 그냥 과거하고는 다른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 가지 형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딥러닝도 그랬지만 AI도 엔비디아 GPU가 없었으면 시작이 안 됐죠. 그쵸. 예, 하드웨어가 없으면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제프리 힌턴 교수님이 그 딥러닝의 그 MLP 알고리즘 처음 만든 논문이 1980년대 나왔거든요. 80년대. 네, 1980몇 년이에요. 네. 그랬는데 그게 그 실현돼서 사람들한테 거짓말이 아님을 증명한 시기가 2012년이라고 보면 거의 30년을 거짓말쟁이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예. 근데 그거를 이끌어낸 가장 중요한 그 계기는 뭐였냐? 엔비디아 GPU였잖아. 계산해보니까. 계산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계산 양이 많이 필요한데 그렇죠. 하드웨어가 못 받쳐준 거야. 아하. 그러니까 아무리 이론이 있어도 하드웨어 안 나오면 못 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엔비디아 GPU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거와 마찬가지로 퀀텀도 되려면 이론이야 뭐 1980년대 비슷하잖아요. 1980년대 그쵸. 나온 건데 실제 하드웨어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나와서 공급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아하. 그러니까 하드웨어 일단 중요하죠. 첫 번째 기둥 하드웨어. 근데 두 번째는 하드웨어만 있으면 돌릴 수 있는 게 없잖아.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 해가지고 쓰는 알고리즘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쇼 알고리즘도 그렇지만 뭐 그 인프라 쿠다 같은 거 나와야 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소프트웨어하고 알고리즘 관련된 파트가 또 하나의 큰 기둥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있으면 뭐래 쓸 데가 있어야지 진짜 쓰는 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응용하고 서비스까지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순서는 하드웨어 이렇게 그렇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가는 응용 거죠. 이렇게 가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이게 해볼까요? 각각이 있어야지 이제 돌아간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 요인은 어마무시하게 커요. 지금 기회 요인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크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실상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컴퓨팅 인프라를 다 바꿔야 될 정도. 위협이라고 해야 되나? 위협과 기회. 위협과 기회가 다 될 수 있네. 그러니까 네. 기존에 지금 컴퓨팅 비즈니스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협이죠. 그렇죠. 네. 예. 그런 면에 그렇지만 이제
새로 하는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기회죠. 큰 기회잖아요. 근데 리스크도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회사들의 리스크를 보면은 아직 쓸 수 있는 제대로 된 알고리즘 수가 많지 않아요. 지금 한 서너 개 정도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네다섯 개. 근데 그런 것들은 딱딱 쓸모들이 많이 정해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소프트웨어 쪽이 네. 아니 뭐 하드웨어가 있어야 소프트웨어 개발하지. 그치.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좀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부족하죠. 네. 그 다음에 지금 거의 퀀텀 컴퓨터 대부분은 지금 초전도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초전도 방식으로 만들려면 절대 용도 가깝게 내려야 되거든요. 엄청 이제 온도가 낮아야죠. 아니 그러니까 270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그 큐비트 만들어진 그 양자 컴퓨터 칩 있잖아요. 네네. 그 양자 컴퓨터의 칩이 어마어마하게 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 그 리게틴이 이런 회사 컴퓨터 뭐 이따만 하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그거 사실 냉장고거든요. 아, 그치. 샹들리에라고 온도를 우리가 낮게 유지하기 위한 거. 맞아요. 절대 영도까지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요 끝트리에 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조그만 데서 이제 계산되고 있는. 네. 근데 요거 조그만데 계산하는 큐비트 하나 하겠다고 이따만한 거 붙인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절대 영도 맞추려고 너무 좀 그런데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약간 그 옛날에 그 진공관 컴퓨터. 진공관. 네, 맞아요. 애니악 이런 거. 진공관 애니악 보면 막 컴퓨터 하나인데 뭐 엄청 크잖아요. 네, 거기서 방 하나가 진공관 다. 하나 해가지고 네, 네. 그때 저는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 진공관이 이제 불빛이니까 네네네. 버그가 그렇게 많았다면서요. 맞아요. 벌레가. 그래서 디버깅 한다는 게 그 버그 잡는 거. 나방. 진짜 버그 잡는 네, 거라고. 불빛을 보고 들어가 있는 벌레 잡으러 들어가는 벌레 잡으러 것이고. 가는 게 이제 디버깅. 우리 요새 보면 디버깅을 네. 왜?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인 것처럼 네네. 지금도 양자 컴퓨터는 어마어마한 큰 데서 지금 이제 뭐가 진행되고 있는 맞아요. 이유는 절대 영도 때문이라는 예, 거죠. 그리고 외부 간섭 뭐 이런 간섭.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에러가 난단 말이에요. 네. 에러가 중첩이 되면 아하. 그럼 믿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서 큐비트가 또 왔다 갔다 같은 컴퓨터를 만들었는데도 뭔가 잘못된 답이 나올 수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큐비트의 그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거를 1000큐빗, 10,000큐빗 이렇게 만들어야지 제대로 쓰일 거라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그 정도 만들려면 확장성 문제도 아직까지 되게 많아 보이고 기술적으로도 뭐 하나가 딱 결정이 되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반도체 프로세스도 결정되고 대량 생산해서 이래야 되잖아요. 표준이 없는 거죠. 지금 근데 뭐 중구난방으로 만들잖아요. 어디는 이게 좋아, 저기는 이게 좋아, 뭐 이러니까 어느 놈이 지금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1등이 될지 아직 불확실하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기본적으로는 다 리스크, 불확실성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투자 쪽으로 가면은 이제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똑같아요. 맥락은 하나는 양자 하드웨어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고, 하나는 양자 소프트웨어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된다고 치면 큰일 그러면 나는데, 보안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그 기반 인프라 관련된 쪽을 대비하는 거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고, 네네.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보완해가지고 이제 관계된 것들을 다 한 거고 무슨 추천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해하라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겠네. 그러네요. 예, 상장수도 있고 비상장사도 있고 그래요. 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네네네네.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그 순서대로 이렇게 체크를 네네.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제일 유명한 그 하드웨어 쪽은 초전도, 이온 트랩, 중성원자, 광자 큐비트, 위상학적 큐비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요. 아하. 크게 보자면 그러니까 이제 양자 하드웨어를 그러니까 개발하는 방식 자체가 그렇죠. 다르다는 네. 거죠. 여기 네. 중성원자 광자 큐비트는 따로따로 봐야 되는 거라서 5종류라고 봐도 되고 요즘에 또 새로 나오는 것들도 있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가 뭐랄까 주류다. 요래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네 개가 좀 특징이 좀 있어요. 네네. 제일 유명한 건 초전도 방식 제일 유명하죠. 조준 방식. IBM에서 만든 컴퓨터도 이 방식이었고 구글도 이거 초전도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리게티 유명하잖아요. 리게티도 IBM 출신들이거든요. 네, 리게티도 초전도 큐비트 방식을 쓰는데 이게 지금 현재 가장 앞서 있어요. 가장 앞서 있고 제일 오래됐고 좀 안정화돼 있다 그래야 되나? 네. 그래서 흉내내서 만드는 건 다 이 방식을 일단 먼저 만들어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양성 컴퓨터 만들거든요. 요즘에 그 연구도 많이 하고 네. 제가 어드바이저하는 회사에서도 10큐빗짜리, 8큐빗짜리 이런 거 만들어요. 근데 다 초전도 방식으로 일단 만듭니다. 네. 왜냐하면 저거는 약간 뭐랄까 어느 정도 저렇게 하면 되긴 되는 네, 거 이제 아니까. 정비가 그죠? 좀 됐어. 정비가 좀 돼서 저쪽으로 제일 많이 해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너무 덩치가 크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수백 큐빅, 수천 큐빅 가기 너무 어려운데 요래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허니웨이 컨티뉴움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거기하고 아이온큐하고가 이온 트랩 방식이란 걸 써요. 아. 네, 그래서 그 안정성이 꽤 높은 편이고 정밀 계산에 강점이 있다 그래서 좀 많이 하는데 이건 또 그 복잡도가 높아가지고 제어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제어가 힘들어서 몇십 큐빅까지는 몰라도 몇백 큐빅 이상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 그게 이제 이온 트랩 방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최근에 또 유명한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막 뜨는 거. 근데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안 돼서 정비가 좀 덜 됐다 그래야 되나? 그게 이제 중성원자 방식하고 근데 광자 큐비트 방식이 있어요. 네네. 중성원자 방식에서 유명한 회사가 큐에라나 파스칼 같은 회사가 있고요. 노벨상 사신 분들이 막 설립하고 뭐 그런 회사들이에요. 예, 여기 이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사이퀀텀 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회사인데 사이퀀텀이나 제너두 같은 회사들 이건 광자 방식 쓰거든요. 아.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이 좋아요. 1000큐빗 이상이 돼. 아하. 예, 근데 이게 잘 되나? 아직까지 뭐랄까 그 완벽하게 검증이 덜 돼서 검증이 덜 됐다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건 상온 작동 가능한 종류고 확장성이 좋고 그래서 미래는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베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진공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니악부터 만들고 이렇게 네네네네네. 그거 언제 만들고 있어? 이건 알겠고 이거 되는 거 알겠고 이쪽으로 다른 형식으로 그렇죠. 바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를 제일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참고로 이쪽은 상장사가 하나도 없죠 아직. 그러네.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난리 나게 막 얘기했었던 그 위상학적 큐비트. 이게 큰 뉴스가 한번 됐었죠. 근데 이게 맞냐? 반신반의한 생각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이론적으로는 이거보다 더 좋은 방식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진짜 되는 거 맞아? 다들 안 믿고 막 그래요. 이쪽에도 분들이. 네. 그래서 좀 지켜봅시다.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양자 컴퓨팅 쪽에 뭔가 헤게모니를 쥐기 위한 블러핑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그게 양자 하드웨어 쪽이고요. 전 개인적으로는 양자 하드웨어 쪽은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도 많고 해서 이쪽 투자보다는 제가 AI 투자할 때도 그랬지만 전 개인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이 더 기다리고 좋다고. 있으면 네네 이쪽이 어차피 될 거니까 양자는 누가 돼도 이건 쓸 거니까 네, 그리고 어떤 형식이든 소프트웨어는 동일한 걸 쓸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 플랫폼이 있고 빅테크들이 제공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아하. 통합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걸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양자 소프트웨어 키트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네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컨티뉴움 그 CQC 설명드릴 때 CQC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맞아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왜 샀는지 그렇죠. 얘기죠. 자파타라고 또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얘네도 잘해요. 얘네 클래식 큐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 얘네들은 하드웨어는 밑에 뭘 쓰든지 일종의 운영체제나 솔루션 같은 걸 제공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이런 독자적인 게 하나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빅테크가 제공.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잘 연계가 될 수 있게 해가지고 그래서 IBM에서 제공하는 퀴즈킷이라는 게 있고 구글 썰큐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퀀텀이라고 하는 게 있고 아마존은 브라켓이라고 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다가 붙여가지고 제공하는 거 있거든요. 클라우드 인프라가 있으니까 여기에 양자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우리 걸 써라 플랫폼을 이렇게 해서 하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쪽 파트에 아직도 할 게 많다. 네. 그리고 얘네들 입장에서도 이번에 그 엔비디아가 M&A 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에 좋은 걸 갖고 있는 회사들은 계속 M&A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네요.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기다리고 있는다. 네네. 이런 개념이네요. 이게 투자를 할 거면 어차피 지금 양자 컴퓨터는 그래도 못해도 한 3년, 5년은 좀 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양자 하드웨어가 어떤 형식으로 결정이 나고 누가 승자가 될지 상관없이 소프트웨어를 쓸 거니까. 네, 그렇죠. 여기 가서 그냥 깔고 앉아 있는다. 그런 느낌이네요. 네,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하고 막 결합해서 만드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대표적으로 D-Wave 같은 회사 있잖아요. D-Wave 같은 회사의 양자 컴퓨터 구현 방식이 되게 독특하거든요. 이게 그 파이낸스 쪽에 특화돼 있어요. 야, 또 파이낸스. 네, 그리고 그래서 그거에 가장 잘 돌릴 수 있는 퀀텀 어닐러라 그러는데 그거에 가장 적합한 퀀텀 알고리즘에 딱 최적화해서 막 이렇게 산업하고 최적화. 그래서 D-Wave가 이렇게 그거는 큐빅 수가 많지 않아도 돌아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건데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양자 보안.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되게 잘할 수 있는 분야인데 이거는 1000큐빗 이상 되기 시작을 하면 지금도 난리지만 해킹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사건이 다 벌어지니까 이 인프라를 싹 다 교체해야 되거든요. 아하. 그럼 이제 양자 내성 암호라고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히 해킹 가능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표준안을 지금 다 바꿔요. 전 세계가 지금 바꾸는 쪽인데 그렇게 하려면 양자 컴퓨터로도 해독 불가한 형태의 그 암호를 제공할 수 있는 뭐 이런 걸 제공하는 칩이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한국의 ICTK 같은 회사가 이런 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걸 인터넷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중간에 하이제킹 되거나 가로채지거나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양자 키 분배라고 해가지고 지금의 보안 솔루션하고 어느 정도 호환이 되면서도 이걸 지켜낼 수 있는 그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 QKD라고 불러요.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는데 이쪽은 SK텔레콤 포함해가지고 한국의 통신사들 그리고 일본 도시바 뭐 이런 데들이 그 통신 장비하고 같이 통신 장비도 계속 만들어요. 양자 협각 기반으로 해킹 불가능한 통신망 구축하고 양자 인터넷으로도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 그 다음에 이거 하려면은 장비나 부품들이 또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쪽 회사들 뭐 이런 쪽들이 앞으로 이제 또 중요해질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일단 카테고라이즈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한 게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양자 회사라는데 뭐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양자 언제 테마로 엮어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올라가는 거 그냥 따라 사고 그러다가 이제 그냥 계좌가 녹아 내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알고는 투자하고 어느 정도 타임 호라이즌으로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양자 컴퓨터의 현실을 좀 얘기를 하면은 요즘 시대를 그래서 NISQ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NISQ. 어려운 얘기인데 NISQ가 뭐예요? 약자예요. NISQ가 노이즈, 인터미디에이트 스케일, 퀀텀 이런 뜻이에요. 노이즈란 말은 뭔가 이렇게 신호에 시그널에 뭔가 잡음이 많이 낀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잡음이 많은. 인터미디에이트 스케일이니까 아주 큰 건 아니고 중간 스케일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큐비트 수가 2개, 3개 뭐 이렇게 아주 작은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는 수천 큐빗 이상도 아니고 지금 수십에서 수백 큐빗 정도니까 인터미디에이트 스케일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노이즈가 많아. 노이즈가 많으면 뭐가 문제냐 하면 이건 믿을 수 있냐? 이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이거 맞아? 그치. 이런단 말이에요. 아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만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이브리드 접근을 해요. 지금 현재 상태의 양자 컴퓨터는 딱 이만큼이거든. NISQ. 그러니까 고전 컴퓨터를 활용을 해요. 기존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기존 컴퓨터가 잘하는 거하고 양자 컴퓨터가 잘하는 거를 합쳐가지고 제공을 해요. 그래서 지금 하이브리드 컴퓨팅을 제공하는 회사들의 가치가 당분간 되게 높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걸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겠습니까? 빅테크가 잘해요, 이걸. 우리 엔비디아가 노리는 게 이거예요. 지금 현재는 고전 컴퓨터의 병렬로 해서 AI 시대를 열었잖아요. AI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면서 양자 컴퓨터 만드는 회사들 거를 잘 얹어가지고 결합시켜주면 우리가 이것까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니 양자 컴퓨터만으로는 뭐 한 번씩 이게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를 빨리 푸는 거 좋지만 그런 문제가 많지도 않고 실제로 네네네. 그런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써먹으면 되지. 이게 합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 이것도 빅테크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관심 진짜 가지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신약 개발 쪽에 진짜 많이 쓰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깜짝 놀란 논문 아까 잠깐 보여드릴 건데 네네. 지금 진짜 제일 많이 쓰이는 데를 크게 4개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신약 개발. 진짜. 글로벌 빅파마들 중에 양자 컴퓨터 연구를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이제. 네. 다 합니다. 네네. 진짜로 이게 속도가 캔디데이트를 찾아내는데 압도적이에요. 후보 물질 찾아내는 거 있죠. 네네. 복잡한 걸 우리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걸 다 실험해서 이런 거를 하자니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시뮬레이션을 못 믿겠고 그랬는데 양자 시뮬레이션 애들이 진짜로 나오더라고. 예, 그래서 그런 건데 뭐 이거. 그다음에 두 번째 복잡 시스템 시뮬레이션 같은 맥락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원자 같은 것들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물질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알아내요. 재료과학 쪽에 되게 좋고. 그러네요. 네, 이거 그래서- 다 해볼 수 없는데 이거 맨날 실험해야 되는데 그거 그렇죠. 복잡하게. 그래서 배터리 쪽에 배터리 쪽에 신물질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나노 뭐 이런 거 있죠. 그쪽 하시는 분들이 또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러겠네요. 네, 지금 정도로도 할 수 있대요. 지금 컴퓨팅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어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배터리 만드는 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레시피 이거 넣어가지고 돌려보고 네네네네. 안 되네 이거 좀 줄여봐봐. 얘랑 해보고 쟤랑 해보고 막 별걸 다 하는 거잖아. 히토류 얘랑 했더니 뭐가 나왔네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양자 컴퓨터로.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 기후 예측. 기후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 들으셨죠?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죠? 요쪽에도 지금 되게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급부상한 금융 시스템 최적화. ETF. 아하. ETF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리밸런싱을 자동으로 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사람이 이제 점점 없어져. 네,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양자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잘 맞더라. 뭐 이런 게 막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골드만삭스니 모건 스탠리니 전부 다 투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의 큐비트 수로도 이미 조금씩 되기 시작했다. 하나 빠지게 물류 쪽, 스마트 도시하고 물류 쪽도 요즘 되게 열심히 해요. 네, 그런 쪽. 요 정도가 지금 현재 실용화 영역이에요. 어쨌든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애들한테 도움이 네. 되는 거죠. 네. 네. 제가 이제 사실은 본격적으로 이거를 공부하게 만든 이제 논문입니다, 이게. 올해 1월 달에 올해 1월 22일 날 네이처에 난 논문인데요. 아하. 네, 퀀텀 컴퓨팅 이넨스드 알고리즘이 포텐셜 케이라스 이니비터 그 약을 찾게 만들었다라는 뜻인데 이 케이라스 잘 모르실 건데 온코진이라고 종양 유전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온코진. 네네. 종양 유전자. 종양 유전자. 네, 종양을 일으키는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종류가 많아요. 네네네. 네, 뭐 대표적인 게 허셉틴 같은 거 약제가 그게 이제 그 엔드로젠 리셉터 타겟팅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그 종양 유전자들 중에서 항암제를 다 우리가 알려진 게 많으니까 항암제를 만들면 좋잖아요. 타겟팅 해가지고. 근데 가장 만들기 어려운 타겟팅 유전자가 이거예요. 케이라스. 이게 되게 화학적 구조가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네네. 그거를 딱 막는 약 만드는 거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이 항암제가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온코진들, 다른 종양 유전자는 타겟팅하는 무슨 무슨 맙 이래가지고 맞아요. 신규 항암제도 막 나오잖아요. 네네. 네, 그게 이제 그 단일 항체로 그걸 딱 막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종류들은 합성해서 만들 수 있게 요즘 이제 타겟팅된 신약들이 막 나오는데 얘는 아직까지 약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왜 어렵냐? 후보 물질이 너무 많아서 이거 언제 하고 앉았냔 말이야. 그래가지고 찾아내야 되는데 이 트레이닝 데이터 생성을 할 때 일단 리간드라 그러는데 후보가 되는 것을 찾아보면 한 650개 정도 찾을 수 있나 봐요. 650개 정도가 지금 현재 실험적으로 나온 종류야. 실험적으로 나온 종류인데 이거 가지고서는 딱 맞는 걸 찾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뻥튀기를 해요. 생성형 AI로 약간 얘랑 비슷하게 될 수 있는 다른 후보들도 좀 만들어 봐 해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85만 개까지 늘릴 수 있어요. 650개가 아니고 85만 개. 예, 왕창 늘렸어. 예, 이건 실험으로 그동안 수십 년간 실험실에서 실험해서 이거는 가능성 있는 것 같아. 저거는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거고. 650개 찾는데도 진짜 엄청난 삽질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느껴져. 밤새고 막 해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AI 이용해서 좀 후보 좀 더 만들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한 85만 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버추얼 스크린 이건 뭐냐면 우리 그 화학 쪽에서 많이 쓰는 거대한 그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네네. 거기에서 또 이제 AI 매칭 막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얘네들은 가능성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막 이제 검색하듯이 찾아내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한 25만 개를 찾아요. 예, 그러면 엄청 많죠. 그러네요. 예, 이걸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해요. 이건 이제 전통 AI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찾아놓은 것들을 바탕으로 진짜로 항암제가 될 수 있는 거 이거 어떻게 다 실험해? 못하지. 그러니까 이 뽑아내야 되잖아요. 네네네. 뽑아내기 위한 시뮬레이션 실험을 하는데 하나는 이 실험을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양자 이용해 가지고 아까 전에 딱 느낌 오시죠? 그 자물쇠가 하나 있고 그치. 열쇠가 하나 있는데 중첩 상태니까 와장창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통해 가지고 이제 IBM 걸 이용을 했더라고요. 알고리즘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생성을 해서
그 뽑아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케미스트리 40이라고 이게 실제 후보 만들어진 걸로 이제 매칭하는 거 있거든요. 그걸 해서 돌려봤더니 굉장히 한 2개인가를 찾아냈어 진짜. 오 진짜. 네, 진짜로 찾아냈고 이거를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한 게 있고 진짜로 양자 컴퓨터 이용한 게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실험으로 이거 진짜 되나 해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그 15개인가를 각각 찾았는데 시뮬레이션 한 거에서 맞는 게 하나도 없었고요. 시뮬레이션 사실 가짜로 하는 거니까 지표 갖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아예 뭐 실험할 엄두도 못 내는 거고 너무 후보가 많으니까 양자 컴퓨터가 8개를 찾아줬는데 그 중에 2개가 맞더래요. 와. 후보가 2개가 나온 거야. 와. 여기 보면 아니 여기 가만히 있지. 8개, 8개, 3개, 4개 이렇게 찾았는데 이 중에 제가 알기로는 2개인가? 네, 2개인가가 아마 맞았다라고 실험해서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정확한 거는 이 논문을 다시 제가 기억력이 헷갈릴 수 있어갖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정확한 숫자를 확인해 보시고 네. 어쨌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서 이거 장난 아니야. 이거 진짜 그동안 항암제를 못 찾던 타겟군에서 항암제 타겟이 나왔다는 거잖아. 양자 컴퓨터 이용해서. 그거는 이론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쓸모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제대로 봐야 되겠다 하던 차에 이제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국에서 이 퀀텀 메저 서비스. 우리나라네요. 네, 우리나라 스타트업이에요. 아직까지 뭐 상장사 이런 거 아니고요. 네, 그래서 여기하고 얘기 같이 해서 제가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같이 많이 보기도 하고.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서도 여러 군데 쓰이는데 제일 많이 지금 한국에서도 연구하고 이런 거 하고 있는 데가 그 대학병원들하고 그다음에 제약사들하고 항암제 관련된 쪽 제일 열심히 하고요. 그다음에 우주항공 쪽 파트, 재료, 배터리 관련된 그 물질 찾는 거 관련된 데 하고 물류 쪽이 생각보다 있다고 해서 물류 관련된 거 하고 여러 가지 쪽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는 양자 컴퓨터를 주로 만드는 것보다는 양자 컴퓨터를 쓰기 위한 플랫폼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와 같이 하고 있고 양자 컴퓨터는 리게티 컴퓨팅이 얘네 이 노르마와 같이 여러 가지 많이 하다 보니까 리게티가 양자 컴퓨터를 대줘요. 이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저는 세 시기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세 시기로. 네, 세 시기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네네. 정리란 3장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네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한 3년 정도? 앞으로 3년. 앞으로 3년은 아까 말씀드린 노이즈 인터미디에이트 스케일 퀀텀 컴퓨팅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불안전한 시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절대적으로 연계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이제 선두주자가 어디냐? IBM이 제일 오래 했거든요. IBM은 퀀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제공을 해요. 그다음에 구글은 퀀텀 AI라고 이름 붙였고요. 이거 이제 구글의 그 클라우드 컴퓨팅 같이 퀀텀 AI. 붙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퀀텀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아마존은 브라켓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이게 이제 그 클라우드 기반의 양자 개발 환경이고 이런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나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쓸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AI하고 결합하고 이런 것들도 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사람들 너무 바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잘 하고 있었는데 또 AI 나와서 전부 다 AI 바꾼다가 네. 좀 있으면 또 양자로 다 바꿔야 돼 또.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만약에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을 하지만 암호화가 깨진다. 그러면은 기존 암호 체계가 위협을 받잖아요. 그쵸. 옛날에 Y2K 기억나세요? 그러니까요. 네. 네. 다 세계의 컴퓨터가 망할 거야 뭐 이래가지고 좀 대비해야 된다고 2000년 네, 2000년 전에 막 했었잖아요. 그 비슷하게 깨지기 전에 모든 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양자 내성 암호하고 통신도 중간에 하이제킹 되면은 양자 같은 경우에는 하이제킹 되는 걸 바로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에 이게 날려버릴 수 있고 그래서 해킹이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양자키 분배 기술이 특징인데 양자키 분배 같은 이런 보안 암호 기술 관련된 거. 세 번째가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아직 소프트웨어가 덜 됐으니까 네. 자파타 컴퓨팅이라든지 컨티뉴엄, 뭐 클래식큐, 뭐 자나두 이런 회사들이 양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이제 아마 상장을 하든지 좀 성장을 하면 괜찮을 수 있다. 그러네요. 네, 이렇게 보고 있고 상장하면 그리고 재료라고 그래야 될까? 투자 트리거라고 정의를 해봤는데 이게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규제 같은 것들 둘 중에 하나예요. 항상.
엄청 큰 사고가 터지든지 아,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털렸어 뭐 이런 거. 아 그렇죠. 예, 그러면 난리가 날걸요. 그럼요. 예, 그런 거든지 아니면은 이제 규제 그런 일 벌어지기 전에 다 좀 바꿔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보안 관련된 거는 미국의 NIST라고 하는 표준 기구가 있어요. 대부분 NIST 거를 갖다 쓰거든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약자인데 얘네가 작년 12월에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표준이 확정을 1차적으로 지었어요. 한 4개 정도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런 거. 그러면 이제 국제 표준화가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컴패터블리티 테스트하고 상용화 관련된 규제는 그 다음에 아마 적용을 하게 될 텐데, 이 관련된 알고리즘을 정하거나 언제부터 공표를 하거나 규제를 하거나 이런 로드맵들이 나오고 발표가 있을 거예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되게 중요한 트리거가 되겠죠. 트리거가 될 수 있고, 법안이 나오고 규제가 확정이 돼야지 이게 비즈니스가 확대가 되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게 하나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빅테크들이 이제 양자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고객들이 이제 슬슬 들어와가지고 매출이 날 거 아니야. 그럼 매출 발표 하겠죠? 그러네요. 이쪽도 따로 떼가지고 그러네요. 발표할 거예요. 그럼 IBM이든 구글이든 이 빅테크들 이제 엔비디아까지 뛰어들었으니까 그럼 내년에 뭐 둘 벌써. 중에 하나죠. 하나는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사업 하는데 뭉쳐가지고 그냥 이만큼이야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맞아요. 얘네들 중에 좀 뭔가 자신이 있거나 이거를 좀 세게 얘기해야 되겠다는 친구들은 따로 빼가지고 작년에 이만큼이었는데 올해 양자 이만큼 늘었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마 굉장히 중요한 전곡점이 될 수도 있다. 네. 이게 현재에서 단계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저기만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 좀 길게 보면 저는 이제 투자하면 이제 스타트업은 강제로 10년씩 투자하는 거라서 아하, 네, 네네. 중기 장기 봐야 되거든요. 네네. 중기는 이제 수천 큐비트 보거든요. 수천 큐비트 시대로 생각을 한다면 이거를 써가지고 버티컬 산업이 크게 변할 거를 많이 봐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네. 그러면 제약이나 바이오 아하. 산업이 원래 크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면 이제 양자 시뮬레이션 활용해서 신약 후보 물질 탐색이라든지 개발 가속화가 돼서 이런 걸 되게 잘하는 진짜 그 제약회사나 이런 데들이 나올 수 있죠. 바이오 기업이나. 근데 그 기업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빅파마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죠. 완전히 새로운 이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들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데가 나온다면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네. 소재나 뭐 히토류나 이런 저는 재료나 뭐 이런 쪽이 새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네요. 우리가 광물이나 재료 같은 것들 회사들을 1차 산업이라고 해서 좀 허투루 봤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 뭐와 뭐를 결합해서 뭘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하이테크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소재 쪽 관련된 회사들이 나중에 생각보다 좋아질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 화학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기회가 있을 수 어차피 미래를 해서 많이 전환해야 되는데 맨날 석유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좀 결국은 이제 네. 신소재예요. 말 그대로 신소재. 그렇죠. 네. 이쪽 관련된 것이 또 하나 또 봐야 될 종류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마지막 금융. 네, 금융이 역시 포트폴리오 최적화에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네. 파생 상품 쪽에서도 아마 장난 아닐 것 같고 리스크 관리, 사기 탐지 뭐 여러 가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양자 핀테크 회사 이런 회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요게 이제 중기적으로는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고 투자 트리거로는 양자 컴퓨터의 붐이 일어났던 걸 보면은 2019년부터 이게 뜨기 시작했거든요. 주식시장에서. 네네. 왜? 구글이 그때 양자 우위 주장했단 말이야. 양자 우위. 예, 그게 네. 뭐 수백조 년 해년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거를 몇 몇분 분에 만에. 뭐 그 비슷한 그게 나오면서 이러면서 썼잖아요. 그 비슷하게 이 각 산업별로 비슷한 거를 달성했다 내지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회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러면 그쪽 분야에 이걸 하고 있는 곳들이 되게 중요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나라 포함해가지고 각국 정부들이 이쪽에 진짜 대규모 투자하거든요. 네, 특히 국가 안보고도 관계돼 있어요. 통신 쪽. 그러네요. 그래서 그쪽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 그 발표가 나면 그게 또 하나 되게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 네. 예,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아까 사이퀀텀이라는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사이퀀텀이 되게 그 유명한 회사라고 스타트업 중에 얘가 호주의 브리스베인에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이게 반도체 공정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얘네 거는. 그래서 얘네가 수만 큐빗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와. 거대한 양자 컴퓨터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어요. 지금 그 현장? 예, 그 현장에
실제로 뭐가 되고 있네요. 그림이에요. 네. 이 저 사이트예요. 이게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한 방에 그냥 컴퓨터가 아니고 그냥 거대한 플랜트를 하나 지어갖고 제공해 보겠어라고 시작한 애들이에요. 뭐 이런 애들도 있고요. 마지막 장기적으로. 예. 네. 이제 10년 이상 보는 거죠. 10년 이상은 수천 큐비트 이상, 이제 만 큐비트 넘어가는 거죠. 이때 이제 범용 양자 시대라고 저는 부르는데 네네. 이제 우리 GPU처럼 쓸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보안 통신은 이미 양자 내성암호가 보편화됐고 인터넷이 양자에도 문제가 없이 돌아가야 돼. 그럼 양자 인터넷 구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막는 사람 입장에서 네. 투자하고 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 퀀텀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 인탱글먼트 되니까 그러니까 우주 통신 이런 거 된단 말이에요. 그 위성이 되게 중요할 수도 있어. 그러네. 예, 그래서 우주 통신 프로토콜 쪽으로 넘어갈 거로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보안 통신 분야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AI도 이때쯤 되면 양자 기계 학습으로 아예 그냥 합쳐져 가지고 예, 대규모 AI 모델 학습을 양자로 하고 서비스 제공 이 부분에 AI가 한다든지 이렇게 완전히 한 몸체된 그런 느낌? 뭐 그런 걸로 좀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도시 같은 경우에 경로 최적화나 스케줄링 뭐 등등등을 제공하는 일종의 도시의 핵심 컴퓨팅 인프라 뭐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진짜 많은 게 바뀔 수 있겠네요. 네. 그죠? 저희 투자 트리거는 이거는 오류 보정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이 보안 관련된 것 때문에 그렇고요. 양자 인터넷 시범망이라든지 양자 도시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인프라 쪽에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서 이제 투자하는 게 필요하니까요. 네 이런 근데 식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초반에 이제 박사님께 말씀하셨지만 이제 2015년에 룰릿을 투자하면서 네네 AI가 어떻게 시장에 연결되고 그걸로 어떻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에 대한 이제 흐름을 이제 보셨으니까. 네네네 그 2015년만 해도 벌써 10년 전이에요. 그렇죠. 그 10년 후에 지금 AI가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는지 생각해 보면 그렇죠. 앞으로 2020년, 30년 후에는 양자가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계속 이 내용들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지훈 박사님의 양자 컴퓨터 강의인데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투자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읽으시면 좋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당장 뭐 사 이런 게 아니라 긴 그림에서 어떤 스테이지에 있는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양자에 투자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공부해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자료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출판사에서 또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20분을 뽑아가지고 저희가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댓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 책에 대한 기대평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설명 너무 잘 들었고요. 네네. 그 마지막으로 이 책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분이 읽으시면 좋다. 저는 이제 스타트업 투자하는 사람이라서 사실은 제가 이호석 아카데미 많이 나오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어떤 종목이 좋고 이런 얘기들은 잘 안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고 나서 적어도 5년씩은 기다려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네네네. 자의반 타의반.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는데 네. 그때 이제 AI 관련된 것들도 이 비슷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많은 기업들 포함해가지고 정부나 이런 곳들의 좀 스탠스가 너무 늦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실. 근데 양자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조금 더 사실은 그러려면 관심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맞아요. 전체적인 수준이 다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장난 아니죠. 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 어떤 회사가 좋다는 걸 넘어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AI가 세상을 바꿨듯이 이런 시대가 왔을 때 그때는 우리가 진짜 이미 뭐 많은 네. 회사들을 또 가지고 있어. 막. 네, 중국이나 미국이 아니라 아하. 지금은 3등을 목표로 하잖아요. 네네. 예, 이거는 우리가 1등을 목표로 하는 그런 아직까지는 무리일지 모르겠으나 그 네네. 정도 꿈을 가지고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지훈 대표님의 정지훈 박사님의 양자 컴퓨터 강의에 대한 책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석 아카데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3주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30% 할인 쿠폰, 코칭클럽 초대, PER 다이어리까지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으니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